서유럽은 지금 기록적인 폭염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화씨 110도, 섭씨 44도까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6개국은 최고 수준 폭염 경보를 내렸습니다. 인명피해가 잇따르며 원인은 예상보다 복잡할 수 있죠. 프랑스 대부분 지역에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프랑스 평균 기온이 화씨 86도, 섭씨 약 30도에 달해 극단적으로 보이나요? 하지만 전국 주야간을 포함한 평균이며 일부 지역은 화씨 109도, 섭씨 약 43도까지 올랐습니다. 너무 더워서 파리의 가장 유명한 명소 두 곳,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이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그런 폭염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하에 있습니다. 수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습니다. 산불 위험이 매우 크고 소방관들은 이미 파괴적인 산불과 싸우고 있습니다. 폭염이 시작된 이후 최소 40명이 폭염과 관련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다른 지역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은 역대 가장 더운 6월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기상예보관들은 일부 지역의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 약 38도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부 도시는 교실이 너무 더워져 학교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전력 시스템은 모든 에어컨과 선풍기를 감당하느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폭염 증상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일일 평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5월 한 달간 이 나라에서 101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역대 5월 중 최다입니다. 이탈리아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죠. 많은 지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으로 땅은 말라가고 독일 일부 지역에선 가뭄을 우려합니다. 당국은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물 공급이 고갈될 수 있어 주민들에게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위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마른 풀과 숲이 훨씬 더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일부 독일 도시에서는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미 바비큐를 금지했습니다. 네덜란드도 시민들에게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렌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위험한 날씨가 곧 닥칠 예정입니다. 기온은 화씨 102도, 섭씨 39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벨기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벨기에 대부분 오렌지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며 기온은 화씨 99도, 섭씨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이를 경고해 왔습니다. 대기에 온실가스가 쌓일수록 담요처럼 지구를 감싸 태양열을 더 많이 가둡니다. 이 열은 어디론가 가야 했고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되는 지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평균적으로 전 세계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런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폭염은 더 오래 지속되고 기온도 높아집니다. 왜 이런 일이 유럽에서 계속되는지 궁금할 겁니다. 지구 모든 지역이 비슷하게 따뜻해질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유럽은 어느 대륙보다 온난화가 빠릅니다. 지구 전체는 이제 사람들이 막대한 양의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우기 시작하기 전보다 약 2.5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유럽은 약 4.3도 하씨 정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 답의 일부는 놀라울 만큼 간단합니다. 유럽은 바다보다 육지가 훨씬 많고 육지는 물보다 훨씬 빨리 데워집니다. 여름에 맨발로 해변을 걸으면 모래는 발을 데울 정도로 뜨겁지만 바로 옆의 바다는 여전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물은 정말 뜨거워지지 않아도 엄청난 양의 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은 북극까지 멀리 뻗어 있고 북극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눈과 얼음은 보통 거대한 거울처럼 작용합니다. 이들은 태양 에너지 상당 부분을 우주로 반사합니다. 하지만 기온이 오르며 눈과 얼음이 녹아내립니다. 그 아래엔 어두운 땅과 바다가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표면은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해 온난화를 가속합니다. 추가된 열이 더 많은 얼음을 녹이며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럽은 오염을 줄여 대기질을 크게 개선해 폐 건강에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염 중 일부는 사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염 물질이 햇빛을 우주로 반사했으나 공기가 맑아지며 더 많은 햇빛이 지표에 닿습니다. 이 효과는 온실가스에 비해 약하지만 추가적인 온난화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 서유럽에는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것을 열돔이라고 부릅니다. 맑은 날 도시에 거대한 유리 그릇을 뒤집어 씌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아래에 있는 뜨거운 공기는 쉽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고기압은 공기를 아래로 밀어냅니다. 공기를 더 좁은 공간에 압축하면 뜨거워지는데 자전거 펌프를 사용할 때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고기압은 구름도 걷어내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땅 위로 쏟아지고 여기에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더해집니다. 최근에는 사하라의 더 뜨거운 공기가 북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열돔이 그 공기를 유럽 상공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은 최악의 조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 끊임없는 햇살, 대기 중에 열을 가두는 거대한 뚜껑까지 말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더 많은 폭염 기록이 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 극심한 폭염이 이제는 평범한 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도시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유럽에서는 폭염이 홍수, 산불, 폭풍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유럽 전역에서 17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염과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여전히 극심한 폭염을 다른 자연재해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온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 후에야 대응을 시작합니다. 허리케인이나 홍수와 달리 많은 나라들은 아직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엔은 각국이 극심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글로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폭염을 단순히 더운 여름날이 아니라 실제 재난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 자체를 개선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유럽은 오랫동안 서늘한 기후에 맞춰 도로와 주택을 지어왔습니다. 어떤 거리들은 차가 생기기 전 설계되었습니다. 당시엔 섭씨 40도 넘는 여름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폭염에 견디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시 곳곳은 어두운 지붕, 벽돌,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자재들은 열을 흡수하는 거대한 스펀지처럼 작용해 낮 동안 햇빛을 머금었다가 해가 지고 나서도 천천히 그 열을 다시 내뿜습니다. 그래서 더운 저녁에 도시 한가운데를 걷는 것이 시골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죠. 해가 진 후에도 열기가 어디로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많은 곳에서 도심 지역은 주변 동네보다 최대 7도까지 더 덥게 유지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는 약 17만 그루의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늘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마르세유는 오래된 광장의 포장을 걷어낸 뒤 식물과 잔디를 심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도로를 밝게 칠해 햇빛을 흡수하는 대신 더 많이 반사하게 합니다. 어떤 곳은 건축 규정을 바꿔 새 집들이 더 시원하게 유지되고 에어컨에 덜 의존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러진 다리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유럽은 매일 막대한 석유, 가스, 석탄을 태웁니다. 자동차, 비행기, 공장, 발전소는 계속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합니다. 평균적으로 유럽연합의 한 사람은 매년 약 1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전 세계 평균은 약 5.5톤에 불과합니다. 많은 경우 기차를 타는 것보다 비행기를 타는 것이 여전히 더 저렴합니다. 도시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위험한 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냉방센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축 건물들은 앞으로 몇십 년 안에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워질 수 있고
혼자 사는 많은 노인들은 폭염이 닥쳐도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염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도 말이죠. 유럽연합은 2016년 말까지 새로운 기후 전략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전략은 각국이 더 극심한 기상현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날씨는 유럽의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고 매년 여름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위들이 우르릉 쾅쾅거리는 화산 비탈길을 굴러내려오면서 다른 더 큰 바위들을 밀어내다가 결국 거대한 폭포처럼 물을 쏟아내면서 바다로 굴러떨어지면서 전 세계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높이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런 상황은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힐리나 슬럼프가 물속으로 빠질 때 일어날 수 있어요. 킬라우에아 화산은 휴면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장 최근에 폭발이 일어났던 게 2018년이었죠. 이 폭발은 보통 다양한 규모의 지진을 동반하고 지진이 각각 생길 때마다 화산의 경사지에 있는 마그마 암석은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런 암석 형성을 슬럼프라고 하고 힐리나 슬럼프는 이런 것들 중 가장 악명이 높죠. 1868년에 이 슬럼프의 이동으로 18m까지 상승하는 해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약 11만 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이어졌고 그 결과 300m가 넘는 메가쓰나미가 발생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일이 미래에도 반복될까 걱정하고 있어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파도는 하와이 전체를 뒤덮고 북미 해안과 남미 해안에까지는 문제없이 도달할 거예요.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이와 같은 산사태가 곧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우리를 재빨리 안심시켜줍니다. 그러기엔 너무 이르다고 하네요. 하지만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나면 결과는 재앙일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미 서부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눈부신 경치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특히 그 중심에는 화려한 그랜드 프리즈매틱 스프링이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 옐로우스톤이 무엇보다도 엄청난 칼데라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기본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초화산이란 거죠. 앞에서 봤던 킬라우에아와 같은 일반 화산과 초화산의 차이점은 초화산의 힘이 수천 배나 더 강하단 거예요. 수톤의 거대한 바위와 뜨거운 용암의 강을 분출하고 국가들로 하여금 몇 주 동안 비행기 여행을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화산재 구름을 뿜어내는 분출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걸 1000배 곱해보세요. 옐로우스톤이 폭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립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지역이 흔들리고 허물어졌다가 위로 메가톤급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용암이 흘러나오고 마그마 바위들이 워싱턴 DC의 약 절반 크기인 대략 100 스퀘어 킬로미터의 면적을 덮게 될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화산재예요. 잿빛 기둥은 수킬로미터 상공에 솟아올라 바람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실려갈 거예요. 보통 폭발이 아닐 테니까요. 확산 범위와 피해도 평소보다 훨씬 클 거예요. 무겁고 두꺼운 화산재는 넓은 지역을 담요처럼 덮어서 농작물과 심지어 건물까지 파괴할 겁니다. 더 최악인 건 재가 공기 중에 퍼져 태양을 차단하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뜨려 인공적인 겨울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일반 화산도 전 세계의 온도를 몇 도 낮출 수 있어요. 초화산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빙하 시대를 초래할 수도 있어요. 다행히도 옐로우스톤 초화산이 가까운 미래에 폭발할 가능성은 극히 낮거나 전혀 없어요. 지구 역사상 이런 폭발은 단 3번 있었고 그런 재앙이 반복될 거라는 증거가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 확률이 0.00014%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소행성이 우리를 다 쓸어버릴 확률보다 낮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공룡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적어도 그러려면 아직 살아있어야겠지만 여러분에게 소행성의 위협이 이보다 더 생생할 순 없다고 말할 거예요. 나사의 과학자들이 말하길 자신들이 지구와 가까운 모든 두드러진 크기의 소행성들의 90%를 추적했고 하나도 우려할 만한 게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나머지 위대한 미지의 10%가 남아있죠. 게다가 다른 천체들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소행성들은 날아가면서 선로를 바꿀 수 있고 결국엔 우리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우린 운 좋네요. 만약 충분히 커다란, 예를 들면 지름 1.6km 정도 되는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우선 12개의 대도시를 단 몇 초 만에 없애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충격으로 화산의 화산재와 같은 먼지와 파편들의 구름이 피어올라 해를 가리고 지구 전체에 수세기 동안 지속되는 겨울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소행성이 바다에 떨어진다 해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을 텐데 그 결과로 생긴 파도가 수 킬로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해안 도시들을 지구 표면에서 씻어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새로운 빙하기는 없죠. 비록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위협은 없을 거라 꽤 확신하고 있지만 완전히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인류가 이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지구 가까이 있는 큰 소행성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우리를 향해 돌진한다면 우린 그걸 상대할 수 없을 거예요. 재난 영화 보고 싶은 사람 없나요? 하지만 훨씬 더 일어날 법한 재앙은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죠. 이 단층은 여태 수년 동안에 걸쳐 파열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 선상에 있는 지진은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면 좋지 않을 거예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지진들과 견줄 만한 규모인 8.0을 예상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미국 서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이곳엔 고층 건물이 흔하고 이 건물들은 특히 지하의 흔들림에 취약하죠. 산안드레아스 지진은 도시와 시골 모두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집안이 부서져 건물과 농장을 파괴하고 풍경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과학자들은 앞으로 30년 동안은 이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7%에 불과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린 평생 높은 확률로 그런 걸 못 볼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전해 장소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지진 위험이 있어요. 칠레의 거대 지진이에요. 이 나라는 섭입대 바로 위에 있어요. 두 개의 지각판이 서로 만나 한쪽이 다른 판 아래로 들어가는 곳이죠. 이 만나는 지점에서 계속되는 움직임 때문에 긴장이 축적되고 그리고 일단 그 중압감이 너무 심해지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칠레는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지진을 경험했고 과학자들은 그게 이 지역에 정말 큰 지진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으며 그것은 해안 지역에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어요. 심지어 더 작은 지진도 서해안에 홍수를 일으킨 쓰나미를 일으켰는데 그와 같은 거대한 지진은 믿을 수 없는 높이의 파도를 일으키겠죠.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칠레가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지질학자들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을 거라고 꽤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죠. 1859년 9월 천문학자 리처드 캐링턴은 태양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표면에서 밝은 불길을 보았어요. 그는 이 불길에 대해 기록해 두었지만 며칠이 지나서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불길에서 나온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해 직접적으로 강타하여 쿠바 상공에 북극강을 나타나게 했고 전 세계의 전신선들을 태워버렸어요. 이 사건은 캐링턴 이벤트라 불렸고 그건 바로 태양 폭풍이었죠. 그런 폭풍은 지구를 자주 강타해요. 하지만 어느 것도 캐링턴 이벤트만큼 강력하진 않았어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말이죠. 하지만 2012년에 천문학자들은 비슷한 태양 폭풍을 신고했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 행성을 다시 한번 강타할 뻔했죠. 일주일만이라도 더 빨랐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날 인류는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전기에 의존하고 있고 강력한 태양 폭풍은 지구의 전자기장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모든 전자기기들은 정지하거나 누전될 거고 기본적으로 모든 걸 가동하는 거대한 변압기는 영원히 고장나버릴 거예요. 이걸 수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거고 그런 엄청난 정전 수리 비용은 수조 달러가 들겠죠. 가장 최악인 건 과학으로는 태양 폭풍을 거의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고 심지어 어떻게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우린 그걸 막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폭풍은 단 몇 초 만에 발생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입자가 지구 대기에 도달하는 데는 약 8분이 걸리죠. 정전은 조금 더 늦게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양의 플라즈마 구름이 우리 행성에 도달한 하루쯤이나 그렇게요. 지금은 태양 폭풍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몇 년 안에 우리의 모든 전기를 끊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력한 한방이 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약 12%죠. 이 모든 것에서 유일하게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고 적어도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에 속옷과 양말 챙겨가는 거 잊지 마세요. 항상 필요할 거예요. 인도네시아 박싱데이 쓰나미, 아침에 해저 지진이 시작됩니다.
그 진동은 1년의 쓰나미 파도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파도는 파리의 개선문 높이에 이릅니다. 운젠 화산 거대 쓰나미. 강력한 화산 폭발로 4000년 된 용암돔에서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시마바라시를 휩쓸고 바다에 도달하여 메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이탈리아 바종트 댐 메가 쓰나미. 산사태로 2억 5,500만 입방미터의 숲과 흙, 바위가 호수로 쓸려 들어갑니다. 바종트 댐 아래쪽의 작은 마을 위로 어두운 물벽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멍멍할 정도의 굉음과 함께 파도가 댐 가장자리를 덮쳐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미국 세인트 헬렌산 메가쓰나미. 세인트 헬렌산의 상부 457m가 붕괴되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눈사태의 일부가 스피릿 호수로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호수의 물은 에펠탑만큼이나 높은 파도의 연속으로 밀려듭니다. 알래스카 리투야만 쓰나미.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킵니다. 이 파도는 고지를 덮쳐 나무와 식물, 토양을 안반으로 씻어 내려갑니다. 하와이 몰로카이. 동쪽 몰로카이 화산의 3분의 1이 무너져서 태평양으로 붕괴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상하이 타워 크기의 쓰나미가 발생해요. 파도는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에 도달합니다. 유카탄 소행성 쓰나미. 공룡을 멸종시켰다는 소문이 있는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를 강타했습니다. 소행성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대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첫 번째 파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보다 거의 2배나 더 큽니다. 허리케인 미치. 미치는 카리브해 서부에서 형성됩니다. 곧 강도가 강해져 역대 8번째로 강력한 대서양 허리케인이 됩니다. 폭풍은 온두라스에서 이틀 동안 시간당 10cm의 비를 쏟아붓습니다. 끔찍한 산사태와 홍수를 일으킵니다. 허리케인 앨런. 드물고 매우 강력한 이 폭풍은 최고 등급인 카테고리 5에 도달한 몇 안 되는 폭풍 중 하나예요. 2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레이트 허리케인. 바베이도스를 휩쓸고 지나간 폭풍은 계속 이동합니다. 마르티니크와 세인트루시아에서 자라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더 멀리 이동합니다. 이 끔찍한 자연재해는 6일 동안 지속됩니다. 허리케인 도리안. 바하마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허리케인은 섬에 있는 대부분의 구조물을 평평하게 만들어 바다로 휩쓸어버립니다. 허리케인 윌마. 자메이카 인근 카리브해에서 발생하여 서쪽으로 향하는 폭풍입니다. 이틀 후 대서양에서 기록된 허리케인 중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변할 만큼 세력이 커집니다. 허리케인 패트리샤. 일반적인 폭풍 후도 단 24시간 만에 카테고리 5 허리케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최고 속도로 달리는 페라리보다 더 빠르게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패트리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캄차카 지진. 캄차카 해안에서 128km 떨어진 곳에서 이른 아침 발생합니다. 지진의 진동으로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처음 두 파도는 최대 18m 높이의 치명적인 파도입니다. 세 번째는 훨씬 약합니다. 칠레 발파라이소 지진. 오전 5시경 두 지각판의 경계를 따라 발생합니다. 지진으로 촉발된 쓰나미는 칠레 해안선 998km를 쓸어버렸습니다. 일본 도호쿠 지진. 첫 번째 땅의 진동은 깊은 수심에서 시작됩니다. 지진이 너무 강해서 일본 본섬이 움직입니다. 지진은 지구의 축을 최대 25cm까지 이동시키고 자전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 재난은 또한 내륙 10km까지 이동하는 40m 높이의 파도를 동반한 쓰나미를 촉발했습니다. 수마트라 인도양 지진. 두 개의 지각판을 따라 발생한 균열로 해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근처에서 오전 8시에 시작됩니다. 지구를 1cm 진동시키고 알래스카까지 전 세계에 지진을 일으킵니다. 알래스카 성금요일 지진. 북미에서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은 4분 38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966km 길이의 균열로 인해 끔찍한 산사태와 8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했죠. 322km 떨어진 지역은 9m 상승합니다. 다른 지역은 영구적으로 2m가 내려갑니다. 칠레 발디비아. 칠레 대지진은 오후에 시작되어 10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이 재난은 캘리포니아 크기의 지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진은 하와이,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해안에 도달하는 쓰나미를 유발합니다. 토네이도는 보통 평균 10분 미만으로 지속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엘니노 토네이도. 폭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토네이도로 간주되며 최고조에 달할 때는 폭이 4km에 이릅니다. 미국 페리빌 토네이도. 새벽 2시에 발생하며 나무를 부러뜨리고 석조 건축물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회오리 바람이 강해집니다. 2층 건물을 무너뜨리고 자동차를 장난감처럼 뒤집고 던집니다. 브릿지 크릭 무어 토네이도. 이 토네이도가 브릿지 크릭 마을에 도착했을 때 폭은 1.6에서 2.5km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토네이도의 풍속은 시속 483km 이상에 이릅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1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매니토바주. 강력한 토네이도가 거의 3시간 동안 맹위를 떨칩니다. 수많은 나무와 전봇대가 부러지고 도로와 농가가 파손되었지만 기적적으로 경로에 있는 모든 마을을 비껴갔습니다. 미국 트라이 스테이트 토네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단일 토네이도는 미주리, 일리노이, 인디애나를 거쳐 354km를 이동합니다. 토네이도의 평균 이동 경로는 보통 8km를 넘지 않습니다. 미국 투펠로 게인즈빌. 최소 12개의 단일 토네이도로 구성된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회오리 바람은 또한 심각한 돌발 홍수를 유발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탈리아 바종트 산사태. 오후 10시 몬테토크 정상에서 기자 대피라미드 100개를 쌓을 수 있는 규모의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산사태는 금문교보다 높은 쓰나미 파도를 일으키며 바종트 댐 저수지로 떨어집니다. 중국 윈난성. 시드니 항구를 가득 채울 정도로 큰 바위, 돌, 진흙의 눈사태가 진샤강에 댐을 형성합니다. 일본 히다강. 폭풍으로 인해 올림픽 수영장 30만 개 분량의 잔해가 흘러내리다가 앞서 발생한 또 다른 산사태로 인해 멈췄습니다. 도중에 산사태가 버스 2대를 도로에서 휩쓸어버립니다. 페루. 산사태로 페루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긴 강인 리오 만타로가 댐에 잠겼습니다. 전체 과정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이는 산사태가 시속 최대 140km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8km의 잔해 흔적을 남깁니다. 타지키스탄 우소이댐. 진도 7.4 지진으로 시작된 산사태는 무르갑 강으로 떨어져 강물의 흐름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 중 하나인 우소이댐이 등장합니다. 미국 세인트 헬렌산. 오전 8시 30분 재앙적인 지진으로 세인트 헬렌산의 북쪽 전체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기록된 산사태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화산 통풍구가 막히고 대재앙적인 분출이 시작됩니다. 미국 노스 보네빌. 15세기 중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테이블 마운틴에서 엄청난 양의 잔해가 쏟아져 내립니다. 13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덮고 높이 61m, 길이 6km의 댐으로 컬럼비아 강을 막았습니다. 세계적 활화산인 킬라우에아가 2026년 3월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재분화했습니다. 거대한 용암 분수가 치솟았고 주요 고속도로 폐쇄와 함께 공항은 화산재로 마비됐습니다. 하늘은 으스스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연기가 그만큼 자욱했습니다. 이번 분화로 섬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올해 벌써 2번째입니다. 분화는 화산 정상에 있는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위험해졌고 방문객들은 화산 정상에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용암 분수는 약 1300피트 높이로 곧장 치솟았습니다. 이건 거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거나 에펠탑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제 분화 과정을 단계별로 봅시다. 분화는 2016년 3월 10일 시작되어 약 9시간 동안 지속되다 오후 6시 21분에 끝났습니다. 오전 9시 17분 북쪽 분출구에서 용암 분출과 함께 시작됐죠. 남쪽 분출구는 오전 10시 직전 분출을 시작했고 오후가 되자 용암 분수는 거대해졌습니다. 남쪽은 1, 150피트, 북쪽은 1, 0피트 높이까지 솟구쳤습니다. 용암은 분화구 바닥 3분의 1을 가로질러 흐르며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빛났습니다. 용암이 식으며 테프라로 변했습니다. 테프라는 화산암, 재, 작은 유리,
조각의 혼합물입니다. 테프라는 사포처럼 피부를 긋고 눈을 따갑게 하며 호흡을 방해합니다. 더 나쁜 건 도로를 스케이트장처럼 미끄럽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하이웨이 11의 24마일에서 40마일 구간이 폐쇄되었습니다. 올해 1월 또 다른 분화 때도 테프라가 공원과 인근 마을에 쏟아졌습니다. 운 나쁜 일부 방문객은 테프라에 맞거나 심지어 베이기도 했습니다. 공원 측은 2024년 12월 23일 분화 시작 후 처음으로 정상 부근을 폐쇄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분화구 화산재가 25,000피트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일반 비행기 고도보다 높은 약 5마일 높이입니다. 남풍으로 화산재와 가스가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가스 피해 대비 실내에 머물거나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분화가 올해 킬라우에아가 일으킨 첫 번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시작된 분화는 약 10시간 동안 지속됐고 용암이 분화구 바닥 절반을 뒤덮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500만 입방야드의 용암이 분출된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수천 개의 수영장을 채우고 수백 개의 축구장을 덮을 양입니다. 3월 10일 오후 2시에도 화산 쇄설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레인저들은 정상의 방문객 대피를 도왔고 인근 산책로와 전망대는 모두 폐쇄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밤낮으로 상황을 주시하며 용암 높이와 유속, 화산재 이동 방향 및 낙진 범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용암이 주로 분화구 안에 머물지만 테프라와 화산가스 때문에 화산 인근 거주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24년 12월 24일부터 킬라우에아 화산은 정상 분화구의 북남측 두 분출구에서 간헐적으로 용암을 분출 중입니다. 분화는 짧게 일어나며 보통 반나절도 안 됩니다. 이후 화산은 잠시 휴식합니다. 화산이 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끔 그런 휴식기가 2주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데 마치 다음 분출 전 용암이 숨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테프라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문제는 테프라가 화산 근처에만 머물지 않는 겁니다. 과거 분화 때 힐로와 푸나 등 먼 동네까지 테프라가 쏟아져 수도 시스템을 망가뜨려 대대적인 청소가 필요했습니다. 힐로 국제공항은 화산재로 인해 전역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이후 몇 주간 현지 주민과 직원들은 지붕, 배수로, 거리 등 곳곳에서 테프라를 쓸어내야 했습니다. 공원 측은 테프라가 멀리 퍼진 이유가 약한 바람과 높은 용암 분수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화산 잔해가 공원과 주변 마을로 바로 떨어집니다. 과거 분화 때는 무역풍이라 불리는 바람이 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며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바람이 화산재와 가스를 카오 사막과 남서쪽 마을들로 운반했습니다. 분화에서 또 하나 매우 위험한 것은 유리비, 즉 펠레의 머리카락이라고도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특히 용암 분수가 아주 빠르게 솟구칠 때 생기는 일종의 테프라입니다. 용암 속 작은 가스 방울이 터지며 녹은 암석을 얇고 약한 실처럼 늘어뜨리죠. 바람은 이 실들을 멀리 날려보냅니다. 가볍지만 잘 부서져 피부를 긋거나 눈, 폐에 들어갈 수 있죠. 이름은 하와이 화산 여신 펠레에서 따왔으며 화산 활동에서 갓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2018년 대규모 분화처럼 큰 분화가 일어날 때 이 실들이 화산 주변 곳곳에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킬라우에아만이 이 지역의 유일한 위협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잠자는 거인 마우나로아는 2016년 3월 5일 과학자들에게 관측됐습니다. 이 화산은 아직 분화 전이지만 거대한 지하방에 마그마가 차오르며 부풀고 있습니다. 지구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숨만 쉬는 건 아닙니다. 지난 한 달간 정상 부근에서 100회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걱정해야 할 상황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마우나로아는 지구 최대의 활화산이며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화산이 분화하면 거대한 용암강이 빠르게 흘러나오는데 마치 녹은 암석으로 된 불도저가 천천히 지역을 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우나로아 분화는 보통 정상에서 시작하죠.
그곳에서 용암은 북동쪽 열곡대, 남서쪽 열곡대나 화산 북서쪽 분출구로도 흘러갑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런 용암 흐름이 분화가 시작된 후 몇 분, 몇 시간, 심지어 몇 달 만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43년에 처음으로 잘 기록된 분화 이후 마우나로아는 34번 분화했습니다. 분화 사이의 간격은 몇 달에서 수십 년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최근 분화는 2012년이었습니다. 현재 마우나로아는 평온하나 여전히 활발합니다. 화산 하부의 지진 활동은 마그마가 지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6년 2월 과학자들은 정상 부근에서 116회의 지진을 감지했으며 대부분 모코아웨오웨오 칼데라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일부는 남쪽 칼데라에도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겁먹지 마세요. 지난달에는 지진이 123번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런 지진들은 2022년 분화 이후 마그마가 다시 채워지며 화산이 정상적으로 숨 쉬는 과정입니다. 화산의 GPS 기기들은 정상 부분이 팽창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지하 저장소에 마그마가 차올라 땅이 천천히 솟아오름을 뜻합니다. 동시에 남서부 열곡대의 가스와 온도 수치는 정상 수준을 유지해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마우나로아의 마그마가 다시 채워지고 있으나 당장 새로운 분화 징후는 없습니다. 어쨌든 마우나로아는 항상 주목해야 할 화산입니다. 언제든 깨어날 수 있는 잠자는 거인이라 과학자들은 솟아오르는 땅의 모든 부분을 면밀히 관찰 중입니다. 마우나로아가 분화하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거대한 용암강이 빠르게 흘러가며 지나가는 땅을 모두 뒤덮을 수 있죠. 화산 자체도 땅을 흔들 수 있으며 마그마가 채워지며 산 측면이 이동해 지진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마우나로아는 화산가스를 방출하며 이 가스가 공기와 섞여 보그라는 스모그를 형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자극을 주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 화산은 작은 폭발을 일으켜 재를 하늘로 날려보내기도 하는데 이는 근처를 비행하는 비행기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탈리아입니다. 완벽한 햇살, 완벽한 피자. 하지만 이 풍경을 즐기고 계신다고요? 치명적인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완전한 환상이니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의 운동화 아래 불과 몇 킬로미터 밑에서 지구는 그냥 잠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깊고 불안한 숨을 들이쉬고 있어요. 진심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금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과정이 단순히 진행 중인 게 아니라 빠르게 가속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탈리아 화산을 떠올리면 베수비오 산과 고대 도시 폼페이의 비극을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화산재, 시간 속에 멈춘 도시, 나폴리만 위에 우뚝 선 거대한 화산 말이죠. 베수비오는 위험해 보이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베수비오는 이 지역 최대의 위협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나폴리 바로 서쪽에 캄피플레그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불타는 들판이죠. 직접 가보면 화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산도 없고 원뿔형 봉우리도 없고 용암, 강도 없습니다. 대신 마을과 항구, 도로, 주택가가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캄피플레그레이는 일반 화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곳은 초화산입니다. 뾰족한 산 이미지는 잊으세요. 일반 화산은 위로 솟지만 초화산은 아래로 무너집니다. 그 자리에 칼데라라 불리는 거대한 그릇 모양의 함몰지가 남죠. 캄피플레그레이는 너무 광활해서 한가운데 서 있어도 화산이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사실 나폴리의 상당 부분이 그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주택, 학교, 고속도로가 아직 활동 중인 땅 위에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가슴이 숨을 쉬며 오르내리는 것처럼요.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브레디시즘이라 부릅니다. 수세기에 걸쳐 주택가 전체가 수미터씩 오르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리듬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무렵 과학자들은 이 지역을 훨씬 더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었고 새로운 도구 덕분에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5만 4천 건이 넘는 지진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대부분은 미약했고 상당수는 사람이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약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지도에 표시하자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점이 패턴 없이 흩어져 있었죠.
사람의 눈에는 그저 잡음일 뿐 해석이 불가능한 방대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머신러닝을 도입했습니다. 지진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대신 인공지능 모델로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스캔했습니다. 목표는 분화 예측이 아니라 지하에서 응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복잡한 데이터 속에 거대한 원형 단층 시스템이 숨어 있었습니다. 칼데라 경계를 따라 지각에 형성된 고리 모양의 균열이죠. 항상 존재했지만 잡음에 묻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를 발견하자 과학자들의 전체 시스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고리형 단추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 뜨거운 물, 화산가스가 단단한 암석보다 이 경로를 따라 훨씬 쉽게 이동합니다. 압력이 고르게 퍼지지 않고 이 고리를 따라 집중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려스럽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연구는 포추올리 지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도시는 새로 발견된 고리형 단층을 포함해 여러 깊은 균열이 교차하는 지점 위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위험도가 낮다고 여겼지만 새로운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포추올리는 전체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 위에 있습니다. 지하 암석이 이미 심하게 파쇄되어 있어 압력이 빠져나갈 길이 열려있죠. 마그마방이 숨을 쉴 때 이 도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민들은 화산 옆에 사는 게 아니라 배기구 바로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학자들은 규모 5의 지진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 수치는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태평양에서 규모 7이나 8의 지진 소식은 흔하니까요. 하지만 캄피 플래그레이에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건 지진의 규모가 아니라 위치입니다. 도쿄 같은 곳에서는 지진이 보통 깊은 곳에서 발생해 지진파가 도달할 즈음이면 흔들리는 느낌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진이 극도로 얕아서 때로는 지표 아래 불과 1km도 안 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폭발이 바로 발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세게 튀어오릅니다. 격렬한 수직 충격이 피해를 증폭시킵니다. 작은 지진조차 트럭 충돌 수준의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힘은 건물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건축물은 오래되었습니다. 역사적 보물이긴 하지만 위험하죠. 현대 내진 설계 기준이 존재하기도 전에 지어졌으니까요. 움직임을 견디도록 설계된 적 없는 것들입니다. 두꺼운 돌벽, 노후된 수도관, 녹슨 가스관, 이런 것들은 흔들림을 잘 버티지 못합니다. 현대 철골은 휘어지지만 이 오래된 돌은 그냥 깨집니다. 이 모든 파괴의 원동력은 브래디시즘이라는 현상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유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세요. 지표면 수킬로미터 아래에는 마그마와 과열 유체, 화산가스의 휘발섬 혼합물이 끊임임 없이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혼합물은 엄청난 압력을 축적합니다. 압력이 커지면 지각을 밀어올려 말 그대로 지면과 도시 전체를 위로 들어올립니다. 가스가 빠져나가거나 압력이 떨어지면 지면은 다시 내려앉습니다. 느리지만 끊임없는 융기와 침강의 순환이죠.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명확한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포추올리에는 세라피스 신전이라 불리는 고대 로마 건축물이 있습니다. 돌기둥에는 수중에서만 사는 해양 생물이 뚫은 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멍은 건물이 한때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오랜 시간 머물렀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땅이 갑자기 움직인 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천천히 움직인 겁니다. 이곳의 땅은 항상 불안정했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을 두렵게 하는 건 지금 그 움직임의 속도입니다. 2025년 4월 이후 지면이 매달 약 1.5cm씩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듯하지만 지질학적으로는 매우 빠릅니다. 1년이면 약 18cm에 달합니다. 건물은 그런 움직임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지면이 올라가면 기초에 응력이 가해지고 배관이 늘어나고 도로가 휜니다. 동시에 고리형 단층은 점점 더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압력을 받는 시스템이 항상 서서히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한꺼번에 깨집니다.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가는데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그마의 작은 이동이나 가스의 갑작스러운 분출만으로도 더 강한 지진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격에 금이 가거나 유리창 몇 개 깨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레드존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립니다. 솔직히 나폴리 대피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재난영화에서나 볼 물류 악몽입니다. 포추올리에서 나폴리 서부에 이르는 레드존에 50만 명이 살고 있고 경보가 울리는 순간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바로 옆 옐로존에는 80만 명이 질식을 유발하는 화산재 직접 경로 위에 살고 있습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고대 골목길은 당나귀와 수레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50만 명이 공포에 질려 동시에 빠져나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교통마비가 보장됩니다. 꼼짝도 못하는 꽉 막힌 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타격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지구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 유령 도시로 변합니다. 관광은 사라지고 상점은 문을 닫고 사업체는 무너집니다. 그 파급 효과는 이탈리아 국경에서 멈추지 않고 유럽 경제 전체를 간타합니다. 물론 여기는 고대 폼페이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인공위성과 스마트폰이 있죠? 완전히 눈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맞습니까? 프랑켄슈타인, 엄청나게 추운 날씨, 엄청난 양의 용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탐보라 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화산은 1년 후에도 스위스에서 그 여파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두 지점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몰라요. 2025년에 다음 화산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확한 지점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과거 1815년 탐보라산은 전례 없는 힘으로 폭발하여 미세 입자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을 대기 중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구름은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를 냉각시켰고 1816년 여름이 없는 해로 이어지기까지 했죠. 기온이 급강하하고 농사에 실패했으며 식량 부족으로 전 세계 가정은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재밌는 사실, 프랑켄슈타인은 1816년 여름에 비정상적인 추운 날씨 때문에 등장했습니다. 이 작가는 스위스에서 실내에 갇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식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로 인해 여름이 없는 해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등의 여파만 있었어요. 그 이후로 다른 화산이 폭발했지만 탐보라 화산만큼 극적인 결과를 초래한 화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 대학의 기후학 교수인 마르쿠스 스토펠은 심각한 화산 폭발은 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일을 앉아서 기다릴 수도 있고 오늘부터 대비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의 화산 폭발은 1815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일어날 겁니다. 지금 지구는 인구 밀도가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경험했어요. 화산이 항상 나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화산은 실제로 지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화산은 지형 형성, 대기 개발, 기후 조절에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 옐로스톤을 보세요. 두꺼운 용암이 지표면으로 흘러내리면서 지형 전체에 퍼져나가 이 지역을 영원히 변화시켰죠. 화산이 분화하면 용암, 화산재,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혼합가스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의 배출량에 비하면 화산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아주 미미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산화황인데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규모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이산화황이 대기권에서 약 11km 상공인 성층권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성층권에 도달하면 작은 에어로졸 입자로 변해 햇빛을 산란시켜 지구를 식히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러한 냉각 효과는 즉각적인 건 아니고 이러한 입자는 몇 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전 세계를 순환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있어요.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1991년 폭발 당시 약 1,500만 톤의 이산화황을 방출했어요. 많은 양이지만 탐보라 화산 폭발만큼 엄청난 양은 아니었습니다. 피나투보 화산은 몇 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섭씨 0.5도 정도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반면 탐보라는 지구 평균 기온을 섭씨 1도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별거 아니잖아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이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구가 섭씨 1도만 더워져도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금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최대 20cm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해요. 이로 인해 많은 농지와 해안 서식지가 사라질 수 있고 많은 지역사회에 큰 타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식힐 수 있는 화산 폭발은 우리를 돕는 자연적인 메커니즘과 같은 것일까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지구를 식히는 것은 맞지만 지구에 필요한 시원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온도 변화는 1816년 같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또한 대규모 분화가 강우 패턴을 방해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몬순 지역에 더 건조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어요. 여름 몬순은 화산 활동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 의존합니다. 흥미롭게도 기후가 따뜻해지면 화산 폭발의 냉각 효과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어로졸 입자의 형성과 이동은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해요.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공기순환이 빨라져 에어로졸 입자가 작아지고 이는 햇빛을 산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어서 냉각 효과를 강화할 수 있어요. 바다도 이러한 역학관계에 기여합니다. 스토펠에 따르면 해양 표면이 따뜻해지면 성층이 형성되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섞이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는 화산 폭발이 주로 상층 해양층과 그 위의 대기를 냉각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게다가 기후변화는 화산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마그마가 더 쉽게 상승할 수 있는 압력이 감소해서 더 많은 분화를 촉발할 수 있어요.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된 강우량 증가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마그마와 상호작용하여 분화를 촉발할 수 있어요. 화산 폭발로 인한 냉각기의 전망은 기후변화로 인해 유익해 보일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그 영향이 끔찍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활화산 근처에 거주하는 8억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탈리아 나폴리 인근에 위치한 캄피 플레그레이 화산은 활동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약 100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대규모 폭발로 도시 전체가 황폐화될 수 있습니다. 오리건주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무섭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제로 보기만큼 무섭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리건주에는 80개가 넘는 화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2025년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건 수중 화산입니다. 엑시얼 시마운트는 태평양 북서부에서 가장 활화산이지만 해안에서 약 480km, 해수면 아래 1.6km에 위치해 있어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화산입니다. 카스카디아 단층은 깊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가오는 분화에도 쓰나미나 심각한 육상 지진의 위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화를 연구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잠재적으로 더 위험한 화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을 우호적인 폭발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실제로 화산 폭발을 예측하는 건 복잡한 작업이에요. 우리는 종종 옐로스톤이 곧 폭발할 것과 같은 놀라운 헤드라인을 접하곤 해요. 이러한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옐로스톤은 지난 210만 년 동안 세 차례의 폭발적인 분화를 경험한 활화산 정상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마지막 분화는 약 7만 년 전에 일어났으며 가장 큰 폭발은 약 63만 1000년 전에 발생하여 거대한 옐로스톤 칼데라를 형성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옐로스톤이 다시 폭발할지 언제 폭발할지 궁금해해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의문을 파헤치고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옐로스톤은 조만간 또 다른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공원 아래에 마그마가 여러 개의 분리된 방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상당한 양의 마그마가 존재하지만 분화를 일으킬 만큼 충분히 서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이전 연구에서는 옐로스톤 아래에 거대한 마그마층이 존재한다고 제안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이러한 관념에 도전합니다. 지하 역학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원들은 지진파가 아닌 지구의 자연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마그네토텔루릭이라는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마그마는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용암을 매핑하고 화산 활동 지역의 지하 활동을 이해하는 데 특히 효과적이에요.
과학자들은 마그네토 텔루릭을 사용해서 옐로스톤 아래의 마그마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 향후 분화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탐보라 화산과 비슷한 분화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엄청난 기후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네, 최고의 과학자들이 실제로 화산이 폭발할 경우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제2의 탐보라 화산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큰 폭발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1700년 1월 26일 미국 서부 해안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9의 강진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지진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남부에서 캘리포니아 북부까지 해안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영리한 연구 덕분에 오래된 지질 기록, 나이테, 심지어 일본의 역사까지 살펴보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지진과 같은 날 일본 동부 해안에서도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이 둘을 연결짓지 못했지만 1980년대와 90년대의 연구원들은 일본의 쓰나미가 태평양 북서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1700년 1월 26일이라는 정확한 날짜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워싱턴 연안에서 1700년 겨울쯤 모두 사라진 오래된 나무를 발견했는데 이는 지진이 발생한 시기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지진은 후안 데프카판이 북미판 아래로 미끄러지는 단층인 캐스케디아 섭입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단층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섬 북부에서 캘리포니아주 멘도치노고까지 약 1126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판의 압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됩니다. 결국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크고 파괴적인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지질학적 기록, 과거 쓰나미 퇴적물, 지표면 변화의 징후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거대 지진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획가들은 다음 대지진을 빅1이라고 부르며 대비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캐스케디아 섭입대에서 지진이 200에서 1000년 주기로 발생하며 마지막 강진이 300년 전이었기 때문에 태평양 북서부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1700년에 발생한 지진만큼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번에는 약 15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피해가 심각할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와 활주로에 금이 가고 다리가 무너질 거예요. 지역 안팎의 통신도 끊길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요? 지진은 10분 안에 워싱턴 해안 일부를 덮칠 수 있는 거대한 쓰나미를 촉발할 겁니다. 캐스케디아 섭입대가 무너질지 아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가 관건이에요. 발생하면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슈퍼스톰 샌디보다 더 심각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될 거예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남부에서 오리건주를 거쳐 북부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페어차일드는 지진의 여파를 처리하기 위한 예비 대피소로 간주되며 모세레이크의 그랜트 카운티 국제공항이 주요 대피소로 사용됩니다. 초기 지진과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여파가 재앙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여진이 계속될 것이고 교통은 엉망이 될 겁니다. 도로가 파손되거나 완전히 차단되고 공항이 폐쇄되며 5번 고속도로와 같은 대부분의 주요 노선은 다리가 파괴될 겁니다. 이는 식량과 물 공급이 중단되고 구조대가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스 파이프라인도 손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복구하는데 내륙에서는 며칠에서 해안을 따라 몇 주 또는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어요. 태평양 북서부 전역에 걸쳐 해안에서 160km 이내에 정전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이며 3에서 7개월 동안 단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태평양 북서부, 알래스카, 심지어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2에서 3개월 동안 통신이 중단될 수 있어요. 워싱턴 동부 지역의 좋은 소식은 주 서쪽과 동쪽 사이의 자연 장벽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대부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쓰나미가 컬럼비아강 협곡을 강타할 수는 있지만 강 아래의 모래톱 때문에 빠르게 에너지를 잃을 겁니다. 캐스케이드 산맥이 지진의 충격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동쪽은 지진을 강하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워싱턴 동부는 그다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지진의 여파를 처리하는 건 그들에게 달려 있어요. 즉 워싱턴 서부를 돕고 파괴된 지역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곳에 물품을 전달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1960년 칠레, 1964년 알래스카, 2004년 수마트라, 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8.0에서 9.0의 지진과 같은 다른 주요 지진을 살펴본 바 있어요. 이러한 종류의 지진은 6에서 10분 동안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땅이 흔들리는데 꽤 긴 시간입니다. 이러한 지진은 지표면 가까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강렬하며 단순히 잠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길고 강한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내일 캐스케디아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면 13,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약 10만 7천 명이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워싱턴, 오리건, 캘리포니아의 경제적 피해액은 7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다른 대규모 지진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칠레 지진으로 약 16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64년 알래스카 지진으로 약 1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4년 수마트라 지진과 쓰나미는 약 28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2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캐스케디아 단층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엇이 필요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진과 쓰나미 직후에는 도로와 공항이 파괴되고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재난지역 밖의 지역에서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재난과 그 영향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든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캐스케디아 섭입대에 집중해 볼게요. 이 단층대는 밴쿠버 섬에서 캘리포니아 멘도치노고까지 약 1000km에 걸쳐 있으며 해안에서 약 150km 떨어져 있는 거대한 단층대예요. 마치 한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 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판이 지표면에 가까워지면 약 29km 이하의 깊이에서 두 개의 바위가 서로 밀리는 것과 같은 마찰로 인해 서로 달라붙게 돼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로 인해 많은 압력이 발생합니다. 마침내 압력이 너무 커지면 판이 미끄러지면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를 메가트러스트 지진이라고 하며 그 규모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판이 고정된 영역 아래에는 매우 느리게 움직이는 영역이 있어요. 몇 달에 몇 센티미터 정도만 움직여요. 이 느린 움직임은 일부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갇혀있는 단층 지진에 더 많은 압력을 쌓게 돼요.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섭입대 지진이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지진은 규모 8.5보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메가트러스트 지진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을 말합니다. 규모 9.0이 넘을 수 있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지진이죠. 규모 9.0의 지진은 규모 7.0보다 1000배, 규모 5.0보다 100만 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러한 지진은 판이 서로 지나갈 수 없는 잠긴 단층의 일부에 많은 압력이 쌓일 때 발생해요.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단층이 마침내 파열되어 축적된 에너지가 한 번에 거대한 흔들림으로 방출됩니다. 캐스케디아 섭입대는 매우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파열되면 거대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역을 연구한 결과 지표면 약 29km 아래에서 단층이 완전히 고정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곳의 판들은 서로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판이 더 부드럽게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마찰이 줄어들어요. 이는 단층이 잠긴 지역이 얼마나 많은 응력이 쌓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대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